오늘부터는 이승만 생애 90년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한국 현대사에서 큰 영향을 미친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바로 알므로써 우리들의 한국사 이해도 한층 바르게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작합니다. 연대기로 보는 이승만 생애 90년.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승만의 출생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고요. 이어서 이승만의 1875년 출생부터 1894년 그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된 배제학당 입학 전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승만이 태어난 고종시대의 상황입니다. 1851년 9월 25일 경기도 여주시 근동면 섭낭리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민자영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1852년 9월 8일 종로구 운리동 운현궁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그를 명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종과 민비의 출생입니다. 이 시대에 주변에서는 페리제독이 흑선을 타고 일본 앞바다로 나타나 개항을 요구했고 크림 전쟁 일어났고 그 다음에 1858년에는 아이운 조약과 1860년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가 아무르강, 흑룡강 서쪽과 옛 우리의 영토였던 연해주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영국은 인도를 통치하기 시작했고요. 칼막스와 다윈은 각각 유명한 서적들을 출판합니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종의 기원이 그것입니다. 1860년대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합니다. 62년에 흉년이 겹쳐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요.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합니다. 1964년 1월 4일 철종이 승하하십니다. 1월 21일 12살 된 명복이 조선 26대 국왕으로 즉위합니다. 고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합니다. 1865년 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비변사를 폐지하고 법령 대전회통을 편찬하고 경복궁을 중건하고 이로 인해 원납전, 통행스 당백전, 강제동원 등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삼정을 개혁하게 되고요. 서원을 조사해서 만동묘를 철폐하게 됩니다. 1866년 5월 4일 고종은 민자영이 왕비로 간택되어 운현궁에서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같은 해에 8월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동강변에 진입한 미국의 배죠. 박규수가 이를 대응해서 물리치게 됩니다. 1866년 10월에 이어서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공합니다.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한성근 문수산성, 양헌수 정족산성 전투 등이 기억이 됩니다. 이때 외규장각 도서를 불태우고 많이 반출해 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1867년에 고종은
민비가 아닌 이상군과의 사이에서 완화군을 출생하게 됩니다. 이제 불운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이 남북전쟁을 일으키고요.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됩니다. 1863년입니다. 1865년 미국이 남북전쟁을 종식시키고 북군의 승리로 끝나죠. 그레이트 파워로 부각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 의해서 독일이 통일되고요. 격변의 시대입니다. 1866년 고종이 결혼할 당시에 같은 해에 옆에 일본에서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서양사정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일본 막부는 사카모토 료마를 내세운 사초 동맹에 패배합니다. 이때에 사스마본의 사이고 다카모리, 조슈본의 기도 다카요시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1867년에 일본은 대정봉환으로 막부 정치가 붕괴됩니다. 천황을 내세운 왕정으로 복귀가 되고요. 1867년에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헐값에 구입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혔던 사안입니다. 지금은 아주 알토란 같은 땅이 되어버렸죠. 세도정치 시대입니다. 우리가 국사 시간에는 조선 말기에 벌어진 한양의 명문 벌렬 가문인 신안동김씨, 장동김씨라고 합니다. 풍양조씨, 반남박씨와 그 외 일부 가문들이 주도한 세도정치를 일컫는 말로 쓰입니다. 대부분 혈연관계로 이어진 이들 19개 가문을 제외하고 웬만큼 조선 후기까지 잘 나가던 집안들마저 중앙에서 모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 말고는 허울만 양반이 된 그런 가문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왕족도 마찬가지죠. 이승만 집안도 여기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세도 정치의 대명사는 신안동 김씨입니다. 구안동 김씨와 신안동 김씨는 뿌리가 다릅니다. 고려 개국공신인 김선평을 시조로 하는 것이 신안동 김씨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내려왔는데 특별히 이렇게 진출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려를 다 보내고 조선 초에 이제 서해 유성룡의 그 풍산유씨 가문하고 혼인을 많이 맺었는 모양입니다. 그간에. 그러다가 조선 초 성종 때죠. 드디어 문과의 급제자가 생기게 됩니다. 55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안동 김씨가 역사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신안동 김씨가 특히 그 중에서도 경복궁 근처의 장의동에 거주하면서 세도를 누리던 김상원의 후손들이 장동 김씨, 줄여서 장김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해진 그 세도 정치의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 가문 중에 김계행의 문과 급제가 그렇게도 획기적인 사건이었답니다. 그 김계행을 통해 과거의 문턱을 넘음으로써 550년 만에 점차 신안동 김씨는 향반에서 도반, 국반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신안동 김씨와 관련된 또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경기도 덕소에 명당 집터를 얻어서 거기 살게 되면서
이제 집안이 융성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전설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안동김 씨가 당시에 권력을 행사하던 서인 노론 쪽에 속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보면 영남 태계 이황의 후예인 그 학파의 후학들인 그 남인들, 서해 유성룡과 그 다음에 학봉 김성일로 이어지는 그 남인에 속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신안동김 씨는 세도 정치를 한 그 장동김 씨는 한양을 근거로 한 그 한 분파였어요. 그래서 그 서울 백악산 아래에 청풍계와 장의동에 터전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병자호란 때의 김상헌이 있죠. 최명길과 김상헌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순조, 헌종, 철종의 왕비가 다 그 집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김창집, 그 김상헌의 이제 증손이죠. 김창집은 노론 사대신으로 해서 숙종 경종조에 그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들은 노론에 합류를 했는데요. 그 김수흥과 김수항이 충청의 살림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과 정치적 동맹을 맺으면서 노론이 되게 됩니다. 그 지금도 대전에 가면 송시열과 송준길의 그 사적 공원이 있습니다. 그 은진송 씨들이 지금도 많이 살고 있는데요. 연예인 송중기 씨도 아마 이 집안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론 사대신이었던 김창집은 경종에 의해서 성주에서 사사되었고요. 이 경종은 희빈 장씨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사도세자를 옹호하는 18호 노선을 타면서 이제 정조의 눈에 들게 되고 김조수는 정조가 총애하고 그와 사돈 관계를 맺으려 했고 결국은 아들 순조를 그 신안동 김씨와 사돈을 맺게 됩니다. 세도 정치의 씨앗은 정조가 뿌린 셈이 되겠습니다. 그 김창집이 처형당한 이 경종 관련해서는 희빈 장씨와 인현황후 민씨 뭐 너무도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당시에 숙종대왕의 이제 그 환국 정치, 이제 탕평책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많이 뒤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희빈 장씨가 오늘날로 치면 이제 남인으로 이제 그쪽 계열과 관계가 돼 있고요. 인현황후 민씨가 서인 노론 계열과 그 집안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뭐 그런 노래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장다리는 한철이요 미나리는 사철이니 뭐 나는 좋아 사철 푸른 미나리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서인들이 퍼뜨렸던 모양입니다. 그런 일화들이 기억이 나고 사극으로도 많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 풍양조 씨가 있죠. 이분은 대원군과 해서 고종을 왕위에 올린 그 신정왕후 조대비죠. 그리고 또한 반남박 씨가 있는데 순조의 어머니가 반남박 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조는 처가가 신안동 김씨고 외가가 반남박 씨가 되겠습니다. 이제 대원군과 여흥 민씨
이제 세도 정치에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동 김씨 장김의 위세는 금방 끝나질 않았습니다. 대원군 집권 후에도 계속 김병학이 영의정을 했고 갑신정변, 아관파천 때도 총리 대신까지 계속 그 집안에서 역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장동이 어디인지가 궁금합니다. 경복궁 서북 쪽에 있는 현재의 서울 종로구 효자동, 궁정동 일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좀 더 넓혀서 서촌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동 김씨 6 형제가 있는데 그 처형당한 김창집으로부터,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 겸재 정선을 후원을 해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선이 장동, 팔경첩 등 수백 점의 그림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서촌이 2010년에 한옥지구로 지정되면서 지명이 논란이 됐답니다. 서소문이나 정동 일대다, 우대다, 세종마을로 하자. 논란 끝에 서촌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유서 깊은 장동은 거론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14년 일제 행정구역 개편으로 사라진 뒤 장동은 완전히 잊힌 것이다. 태종 이방원과 세종 이도, 성혼, 정철, 이이, 백사 이항복, 김상용, 청음 김상헌, 겸재 정선, 추사 김정희 등 수많은 인물이 활동한 장동은 그렇게 어둠 속에 묻혀버렸다. 장동 팔경첩 오른쪽 그림입니다. 오페르트 남현군 묘 도굴 사건이 60년대에 발생을 했고요. 경복궁 중건이 완료되고 고종이 경복궁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미사핵 성원도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69년에 일본 제국에서 사절단이 동래에 도착합니다. 이 시기에 일본은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고요. 보신전쟁이라는 진통이 있었죠. 69년에 미국은 대륙 횡단철도를 완성합니다. 1870년에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발생을 하고요. 비렐름 1세가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일본은 패번치연을 하고요. 3인평등 등 외칩니다. 72년에는 직업과 거주의 자유, 국민 의무 교육도 제정하고 이렇게 근대화 작업을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3년에는 징병령을 발포하고 73년에 다시 사이고 닭가모리가 정한론자였죠. 실각을 하게 되고 메이지 유신파들이 계속 일본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1871년 민비가 첫 아들을 순산합니다. 그런데 기형아라서 3일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대원군은 감히 어떻게 왕자의 몸에 칼을 대는가 라며 신하들의 의견에 반대하고 대신 산삼을 달여 먹일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사망하게 되고 민비는 대원군을 증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872년에 일본 사절단이 3년 만에 동래에서 철수하게 되고요. 73년 일본은 외관을 대일본국 공사관으로 개칭하게 됩니다. 최익현의 상소로 대원군이 실각하게 됩니다. 1873년 마침내 고종이 친정이 되고 여웅미 씨의 척신정치, 민씨 정권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1874년 3월 25일 민비가 둘째 아들 척을 생산하게 됩니다. 순종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년 만에 75년 2월 6일 이척을 왕세자로 선포하고 책봉을 얻기 위해 영의정 이유원을 청나라에 사절로 보냅니다. 책봉 기념으로 과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75년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승만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주요 인물들 을사오적 1905년 11월 을사조약의 체결을 찬성했던 5인이 되겠습니다.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1907년 정미 7적입니다.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이 또 이름을 올렸고요. 송병준 이름도 보입니다. 1910년 경술국적입니다. 이완용이 삼관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윤덕영도 보이고요. 민병석, 고영희, 박재순 또 보입니다. 조중웅, 이병무, 조민희. 이런 인물들이 1860년대에 50년대, 60년대에 이렇게 다 태어난 인물들입니다. 조선 말기의 시기를 구분한 표가 있어서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1860년대 2기에 대원군의 개혁정치로 봤고요. 3기 1873년부터 고종의 친정, 이때는 대원군 개혁이 원위치된 실종된 개국의 시대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4기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혼란상이 있고 청일 간 긴장이 있는 시기로 봤고요. 그 다음에 1885년부터 10년간 5기에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봤습니다. 위안스카이를 통해서 조선의 내정을 이제 완전히 간섭당하게 되고요. 우리의 근대화를 할 수 있는 아주 황금의 기회를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기에 와서 1894년도 동학농민혁명, 그다음에 그 민비 시해 사건,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죠.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어서 고종의 아관 파천 1897년에 대한제국 선포를 하게 됩니다. 또 10년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부터 10년까지를 조선의 모든 잃어버린 시간들의 누적의 결과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정세입니다. 1858년에 아이훈 조약으로 흑룡강, 아무르강 북서쪽으로 러시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청나라로부터. 그리고 1860년에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 일대를 다시 청나라로부터 러시아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처음으로 조선 반도와 러시아가 국경을 17km인가요? 접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바다로 나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잠재적 영토인 그 지도와 비교를 해보면 참 묘한 느낌이 듭니다.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로 넘어간 우리의 연해주, 그리고 흑룡강 아이훈 조약의 경계선이 그대로 우리의 잠재적 영토 경계선으로 보이고요.
왼쪽의 상당 부분 청나라 지역이 북방 고토 지역과 그 다음에 만주의 심요 지역, 그 다음에 서간도, 북간도, 동간도의 간도 땅, 참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근대화의 열중이었던 일본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 사정, 그 다음에 탈아 입구, 문명론 계략, 그리고 그가 세운 개요대학, 식민사학의 본산 산실, 도쿄대학과 함께 개요대학이 있습니다. 역사학과가 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인의 아주 가장 인기 있는 인물로 일본 화폐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1875년 조선입니다. 이 무렵 일본은 우리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조선의 황혼이 시작된 때다. 서정주의 우남 이승만 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태고의 꿈에서 깨지 못한 채 세계와 합류할 철저한 자각도 없었고 이를 끝까지 거부할 통일된 힘도 없이 황혼의 장터와 같은 외세의 트집판 속에 어쩔 수 없는 나기를 비롯한 때였다. 해가 저물고 있다. 그 서정주적인 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이 시작되던 해, 그때는 바로 일본이 한반도 침략의 구실을 찾기 위해 운양호 사건을 일으킨 해였다. 그때는 조선 왕국이 그때까지 해오던 대로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에 그대로 남느냐, 아니면 서양 중심의 그리고 일본이 포함된 해양 문명권에 새로이 편입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는 시기였다. 그러한 문명의 전환기에 조선 왕국의 지식인들은 대응 방법을 놓고 두 가지로 갈렸다. 개화파는 하루빨리 개혁 개방을 통해 선진 문명을 배워 부국 강병을 이룩하자고 주장했다. 그들은 국가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의정 척사파는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기존의 체제와 생활 방식을 지키려는 전통주의적인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해양 세력의 침투에 대항하려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주영의 이승만과 그의 시대. 그런가 하면 함재봉의 한국 사람 만들기에서는 친중 의정 척사파, 친일 개화파, 친미 기독교파, 친속 공산주의파, 그리고 인종적 민족주의파로 당시의 흐름들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시아 함대가 1871년 5월 16일 일본 나가사키항을 출발했다. 기암 콜로라도를 비롯한 군함 5척에는 1230명의 병사들이 타고 있었다. 미국 함대는 북상해서 인천 월미도 앞 작약도에 정박했다. (1871년 6월 1일) 신미양요입니다. 강화도 초지진 덕진진 정복하고 광성보 전투에서 어제연 장군이 이끄는 군대와 마주치게 됩니다. 조선군은 결사적으로 싸우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들의 진지를 사수하다가 전사하였다. 가족과 국가를 위하여 이보다 더 장렬하게 싸운 군인을 다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슐레이 소령의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용감하게 싸운 조선군들은 다 전사하고 숫자기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들은 미국으로 가져가게 되고 현재는 우리한테 대여한 형태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기에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었던 모양입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주 중요했던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 1871년 첫 아들을 잃은 민비는 건강한 아들을 얻기 위해 궁궐 밖을 드나들 수 없다는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공주 신원사의 불공을 들이러 다녔다. 신원사는 제가 어려서 자란 노성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절입니다. 저희 세 번째 외할머니도 신원사 쪽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입니다. 조용원 박사의 명당 순례에 그 계룡산 중학단 기도발 좋은 한국 산신신앙의 메카로 신원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민비가 중학단에서 기도하다가 태몽을 꾸었는데 그 태몽을 꾸고 임신한 인물이 순종이라고 한다. 나라가 혼란하고 강대국들이 나라를 먹으려고 하던 어수선한 시대에 여자인 명성황후가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기도처는 중학단이었다.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 서구 열강의 군사력을 확장해 세계를 지배하는 근본 요인은 오로지 상업이 번성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부국강병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타국의 모욕을 받을 것인지는 오직 상업의 발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육일준 전서입니다. 오늘날 서양 오랑캐의 화가 홍수나 맹수의 해로움보다도 더 심합니다. 전하께서는 안으로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의 무리를 잡아 배계하시고 밖으로 장병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하게 하소서. 화서 이항로의 척화주전론입니다. 영남 만인소에서 소가 올라옵니다.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와 유포한 황준헌의 사사로운 책자를 보노라면 어느새 털끝이 일어나고 쓸개가 떨리며 울음이 북받치고 눈물이 흐릅니다. 고종실록의 기록입니다. (1872년) 고종은 개화파 거두인 박규수가 청나라의 연행사로 다녀오자 국제정세를 추궁하듯 물었다. 대국의 민심은 이전에 비해 어떠한가? 장차 외와 중국이 교역을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나라밖 소식이 궁금했던 고종입니다. 1873년 12월 14일 대고란이 술렁거렸다. 최익현의 상소 때문이었다. 정치가 문란하고 정론 직원이 없으며 가혹한 세금으로 백성들이 어육이 되고 관리들은 사리에 어긋난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고종, 이 상소는 진심에서 우러나왔고 또 나를 위해 경계한 말도 참으로 가상하다. 그러자 대원군 측에서 부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흉악한 사람이다. 민비는 대비와 대왕대비의 마음을 얻어 안동김씨, 풍양조씨 세력 모두와 연합했다. 여흥민씨 척족들을 조정 곳곳에 포진시켰다. 서원철폐에 분노한 유림 세력을 포섭해 대원군을 고립시켰다. 1873년 12월 22일 최익현이 다시 상소문을 올렸다. 임금이 재의하는 동안 종치는 국정관여를 금지해야 한다. 1873년 12월 23일 고종은 전격적으로 친정을 선언했다. 고종의 나이 만 21세였다. 이 대원군과 여흥민씨 척족 사이에는 노론과 남인들의 긴장 관계도 엮여 있습니다. 여흥민씨들은
노론계열, 안김과 풍양조씨 이들과 연합이 된 것이고요. 반면 세도 정치를 몰아내고 고종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대원군은 이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만년야당 남인 당시의 태계 후학들이죠. 그래서 남인들을 자기 세력으로 이제 끌어들이게 되고, 그래서 대원군이 그 서원철폐를 할 때 600여 개를 47개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주 타겟이 기호지방의 서원들이었습니다. 경기 충청, 황해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북 지역의 그 남인들의 터전인 서원들은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지금 기호지방에는 논산의 도남서원 하나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반면 상대적으로 살아남았던 경북 지역에는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그리고 안동의 그 유성룡의 병산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다 돌아보았는데요. 그 남부지방에 있는 나머지 총 9개 중에 4개를 돌아보았고 5개는 이제 돌아봐야 될 상황입니다. 황현이 말합니다. 대원군이 10년간 쌓은 국부를 순식간에 탕진한 여자 누구이겠습니까? 육일준이 말합니다. 우리 왕비는 세계 역사상 가장 나쁜 여자입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마리 앙뚜아네트보다 왕비입니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보다 더 나쁩니다. 민비 국상기간에 모든 백성들에게 흰 배로 만든 갓을 쓰라고 하자 백성들이 반발을 했답니다. 무슨 은혜가 있었다고 백립을 쓰게 하는가? 윤치호, 그 영리하고 이기적인 여인이 미신 섬기는 것에 반만큼이나마 백성을 열심히 섬겼더라면 그녀의 왕실은 오늘 안전했을 것이다. 한편 이사벨라 비숍은 왕비는 우아한 자태에 늘씬한 여성이었다. 머리카락은 반짝반짝 윤이 나는 칠흑 같은 흑발이었고 피부는 너무도 투명하여 꼭 진주빛 가루를 뿌린 듯했다.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예지가 빛나는 표정이었다. 대화가 시작되면 특히 대화 내용에 흥미를 갖게 되며 그녀의 얼굴은 눈부신 지성미로 빛났다. 지성미가 있었답니다. 1875년 70년대 80년대 조선의 상황입니다. 고종이 말합니다. 외숙이 아직 고을살이 하나 하지 못했단 말이냐. 민영환이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오늘 임금께서 외숙에게 군수자리를 허락하셨으니 천은히 감격스럽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도 임금의 친척이란 말이냐. 임금이 한 자리도 은택으로 제수한 적이 있더냐. 내가 이미 5만 냥을 바쳤다. 미국인 조지 포크입니다. 관리들은 조세 수치로 백성을 쥐어짜낸다. 정부는 하나의 거대한 강도가 됐다. 조선의 관리는 이 나라의 심장부를 차지한 채 나라의 생피를 빨아마시는 흡혈귀다. 영국인 어니스트 해치의 말입니다. 민비를 지성미 넘치는 여인으로 묘사했던 이사벨라 비숍은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주민들은 말 그대로 농부들인데 대부분이 양반으로부터 농지를 빌려 쓰고 있다. 토지 소유자는 추수를 마친 후에 그들을 쫓아버릴 수도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억압적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지주는 씨앗을 제공하며 농부들은 지주들에게 소출의 반을 지불하였다. 그들은 게을러 보인다. 나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인들이 자기 노동으로 획득한 재산이 전혀 보호되지 못하는 체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와 귀족의 과혹한 세금 징수하에서 소작농들이 고통받고 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이 민족엔 거대한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며 내가 알기론 두 개의 분명한 계층이 있다. 막노동꾼이나 일꾼 계층이 있고 또 양반 계층이 있다. 양반은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육체노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 고위층은 가난한 계층에게 돈을 뜯고 그들은 돈을 내줘야 한다. 그래서 이 나라는 매우 가난하고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는 계속된다. 일반 백성의 자식들은 아무리 총명해도 경륜을 펼칠 수 없으므로 힘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며 배우기를 힘쓰지 않으니 수없이 많은 아까운 인재들이 버려지고 있다. 전국을 통틀어 양반은 전 국민의 1000분의 1도 안 된다. 양반들이 모두 나라를 위해 일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999는 모두 양반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니 이 나라에서는 999의 백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우수한 백성들을 잃어버려 나라는 날마다 쇠퇴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백성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개혁하려 하지 않는다. 당시 조선의 풍경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미치는 곳에는 모든 산이 벌거숭이가 되었다. 나무가 없는 산에 비가 내리면 토사가 밀려 내려와 둑을 부수고 저수지를 메웠다. 같은 면적에서 벼 수확량이 3분의 2나 줄었다. 흉년이 들었었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의 일본의 상황입니다. 1873년 메이지 6년 정변과 사이고 다카모리의 실각, 그리고 1877년 서남전쟁, 세이난 전쟁으로 일본은 그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정한론 정변이라고도 합니다. 세이난 전쟁은 1877년 메이지 10년입니다. 현재의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 오이타현, 가고시마현에서 사이고 다카모리가 맹주로서 주도하여 일으킨 사스마 번 사무라이의 무력 반란이다. 사이고 다카모리가 하야 후 설립한 사학교가 중심이 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학교 전쟁이라고도 불린다. 메이지 초기에 일어난 일련의 사무라이 반란 중 최대 규모였으며 일본 역사상 마지막 내전이 되었다. 레퍼런스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와 당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사람들이 쓴 일기들입니다. 이제난고 황윤석이 10세이던 1738년, 이 당시는 영조 때가 되겠군요. 부터 1791년 정조 때입니다. 53년여간 듣고 보고 배우고 생각한 내용들을 담아낸 일기라고 있답니다. 아직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경산일록이 있습니다. 정원용이 과거에 급제한 1802년 순조 때네요. 부터 1873년 운명하기 며칠 전까지 무려 71년에 걸친 생활상에 기록한 일기라고 합니다.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때의 정치사회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책도 읽어야 됩니다. 한국 개년사, 정교가 1864년부터 1910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 참 오랫동안 기록한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일기들이. 그 다음에 유명한 매천야록, 황현이죠. 1864년부터 1910년까지. 이것도 뭐 50년입니까? 50년이 넘죠. 윤치호 일기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1883년 갑신정변 전부터 1943년 거의 해방 2년 전까지 윤치호가 한문, 영문 이렇게 해서 뭐 쓴 그 일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그 우리 역사의 이런 자료에서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균의 갑신일록이라는 것이 갑신정변 전후에서 쓴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승만이 태어난 1875년부터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